의 고수지만 등받이는 당겨 앉는 버스 매너. 운동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헬스장 매너. 주차할 땐 선을 넘지 않는 주차장 매너. 어디서든 매너 있게 매력 있게 공공 매너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결이 됐죠.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이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여기에 숨겨진 함의가 있을까요?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민주당의 이탈표는 없었는지 이런 점 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에 따른 전국 파장 분석해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한 당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처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아까 무슨 얘기했죠? 라면 얘기요? 맞아요. 네. 근데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네. 이거 봤어요? 네. 나도 내 주위에 라면은 싫어.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배우 한가인 씨가 라면을 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몇 년 동안 먹은 게 5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면을? 네. 나 하루 세끼 라면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 라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라면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도 아닌데 사실 좀 아까 먹었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근데 이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많이 먹으면 7번에서 10번 사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적게 먹어도 2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인스턴트 식품이 라면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뭐 마트에 가면 그냥 전부 이 순식간에 우리가 조리할 수 있는 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의 인기가 유지된다는 거는 저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좋아하지만. 라면만한 게 없죠.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의외로 완전 식품입니다.
네. 또 그런 분석까지. 젊은이 그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그래요? 뭐 나트륨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나트륨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 뭐 일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가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대충 음식들이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짜요. 네. 또 제가 스페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페인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서 가장 많이 쓰는 스페인어가 소금 빼주세요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아니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또 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조미료. 예? 그 조미료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새 이렇게 보면 조미료가 소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이게 문제다. 이거는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죠. 사실. 예? 옛날에는 조미료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을 했고 옛날에는 또 뭐 한때는 나 어렸을 적에는 이 만나니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했는데 요새는 뭐 MSG라고 하죠. 네, 다양한 그 이 조미료가 나왔는데 조미료에 대한 거부감도 뭐 그렇게 저는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오래 해오신 석 박사님들께서 만드신 건데. 네. 근데 있잖아요. 네. 저도 석박사인데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그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저 어떻게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조적인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 라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라면 얘기하니까 옛날 라면도 참 맛있었는데 나 어렸을 적에 어떤 이 셋 무슨 라면. 네. 근데 그 양이 3개인 라면이요? 그렇죠. 네. 양삼. 네. 저기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시면 우물중공구사하고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 쭉 청취하시면 이 흥미진진한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요. 재적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제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날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주일 만인 오늘 재표결에 붙여진 건데요. 표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총회 안에서 1시간가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미 여당에서도 5표 찬성표가 나왔다라고도 이야기가 찬성표를 던진 이제 의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결과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이외에도 표결들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뉴스인 여쭤볼 텐데 이외 표결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민주유공자. 네.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불참한 가운데 170명 투표 전원 찬성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겁니다. 아울러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0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이 부의안건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권력은 유한, 진실은 무한하다라고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공수처 수사라고 맞섰던 이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기존에 이제 찬성 의견을 던졌던 여당에서 의원들이 5표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반대표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찬성 입장 예상 정당 소속 의원은 전부 합해서 181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동작을 지역구 출신이요. 그래서 179명이 이제 찬성 예상 인원이 되는 거고요. 반대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예상됐던 소속 의원은 모두 115명입니다.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황보승 의원이죠. 무소속 여권 성향 1명 이렇게 해서 115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찬성 179, 반대 111표, 무효 4표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러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의원 5명이 전원이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전원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런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수명의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와 같은 찬성당론의 제3지대 정당 여기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또 하나 민주당과 제3지대 정당 모두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명 거 모두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지 속으로는 다 반대표 던졌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투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서 난 소신대로 투표했다. 나는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밝혀. 왜냐하면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찬성표는 뭐 반대표 찬성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민주당에서 최소 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느냐. 많게는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상해 봅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번이 두 번째 이탈표거든요. 처음 이탈표는 언제 나왔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당시에 명심은 추미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우원식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진짜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정치라는 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해 볼 때에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거기에 좀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참고로 아시는 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에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그 22대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탈표가 나왔던 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21대 오늘 투표한 21대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때 또 한번 자신 있게 할 수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 또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에 대한 의문 더욱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모든 언론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 국민의힘 5표 플러스 알파 7표 이상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물론 그래요. 민주당은 분명히 그거 다 저 국민의힘 다 찬성표 던지겠다는 의원들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붙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했습니다. 지난 1호기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발사에서는 비행 과정에서 폭발을 하면서 결국 발사에는 실패한 건데요. 우리 합참이 어젯밤 10시 4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을 했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가 됐고요. 이로 미뤄볼 때 이번 2차 발사는 비행 과정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또 일본 NHK 역시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폭발 등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역시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발사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지난 27일 밤 10시 44분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 22분에 빠르게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다라고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루어진 1,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때도 실패를 바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발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건데요. 모처럼 3국 간 협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내 외교 빅 이벤트에 맞춰서 발사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형 엔진의 신뢰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북한은 추가 발사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 발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북한이 어젯밤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데요. 결국 실패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딴 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저께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관 통신사가 제일 처음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일본 소식통이 얘기한 것을 보도한 것.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이것을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긴급 타전된 것이 10시 5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시 40분 조금 넘어서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이미 발령을 했고 이 소위 말해서 방공호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대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했던 것이 10시 50분이고 기관통신사 합참이 일보 해가지고 합참이 발표한 것 북한이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가 10시 57분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1시 2분에 이미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이제 일상에 복귀를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NHK 월드를 보면서 제가 한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게 11시 32분에 거기에 일본 NHK는 그때 이제 그 브레이킹 뉴스 그 뭐죠? 속보. 네. 긴급 뉴스 이걸로 해가지고 모든 일반 방송 스톱하고서 그것을 이제 그것만 집중 보도하는데 11시 32분에 33분 사이에 이미 일본 정부 당국자 관계자 정확히 하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0시 24분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신형 로켓 1단계 비행중 폭발이라는 속보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너무 늦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J 알럿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정찰 자산이 미국과 일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거기에 시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찰 위성을 많이 띄울 테니까 제발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빨리 좀 이런 지연 현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새벽에 그 긴급 안전 무슨 문자죠? 긴급 이 재난 문자 6시인가 뭐 막 저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뭐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서울시는 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했느냐? 전 그때도 반대했거든요. 그거 잘한 일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뭐냐면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남쪽을 향해서 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이것이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전에 떨어졌는데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사람을 밤에 대피시키라고 그 책임자 문책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저는 뭐냐면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서해 남쪽을 향해서 이걸 쏜 거거든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볼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그 사이렌 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한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우리나라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때 서울시 공무원 그분 뭐 지금 근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분과 같은 태도 그런 공무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부세 완화, 폐지 관련 논쟁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 논쟁과 관련해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면서 10%는 법 개정, 나머지 절반은 법인세 쇼크 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윤석열 정부와 부합하는 방향인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이슈도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야권에서 공방이 커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쟁에 대해서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인데요. 앞서서 친명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화답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종부세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올해 정기국회 내 개편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최근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거주용 1주택자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논의와 관련해서 화답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대비 2021년 33만 2천 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세금은 4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11배 늘었다는 것이 정책위 의장이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 다만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다음에 연금 개혁,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종부세, 이게 사실은 보수 아젠다예요. 근데 보수 아젠다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지고 있다라는 점, 그 민주당에서 또 던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연 확대라는 그런 측면이라는 측면, 지지층의 외연 확대, 심지어 보수층으로까지의 지지층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전국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은 계속 한 방씩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과연 이게 국민의힘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서 뭐 누구 탓을 쓰느니 마느니 언제 내느니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의 이런 아젠다 선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쓰는 것과 노란 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쓰세요. 전통시장 골목상권 무려 155곳에서 동시다발 할인 축제. 농축수산물 제철과일도 최대 30% 할인. 경기 지역 화폐까지 한도 업, 할인율 업.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6월 16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경기도. 초여름 바다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시 전국항 일원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에 놀러오세요. 요트, 보트, 케이블카 등 다양한 승선 체험과 함께 바람에 사신단, EDM 파티, 보물찾기 AR 체험, LED 밤백 꾸미기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로 놀러오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풍문으로 들었어. 그렇습니다. 정치권엔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정말 말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거의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희가 또 방송하기도 쉬운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바로 그런 얘기하는 순서죠. 정면 맞수다인데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국정치평론가협회의 배종호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너무 재밌어요. 저는 좀 재미없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뭐 아무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흥미진진해요. 아니 솔직한 얘기를 좀 칼럼 썼다니까요. 무슨 칼럼 썼냐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7표 이상 나오면 근데 어제 보니까 뭐 5명으로 늘고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영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숫자가 다 합쳐서 113명이거든요. 뭐 무소속까지 하면 115명 다 합쳐도. 근데 오늘 나왔던 표결에 반대 기권을 합치는 게 115명입니다. 예.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난 찬성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마당에 들어가서 반대나 기권표를 누를 하등의 이유나 계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 5명을 빼고 나면 도대체 반대 기권에서 5표는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 결국 민주당 쪽 이탈표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5표 말고도 흐름상으로 2자릿수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5명만 누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탈한 숫자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했다는 결과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은 다른데 시나리오는 3개예요. 그러니까 전부 진영에 입각해서 투표를 했다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탈했다는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탈했다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이제 이거는 21대 국회의원들이 한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이라도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시죠. 2분인가요? 3분인가요? 개혁신당에. 그리고
저기 어디죠? 새로운 미래에도 의원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네.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일단 야권으로 분류가 되니까 일단 결과를 보면은 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또 하나는 재미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상 밖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좀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나는 최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여권의 의원이 3명으로 시작했다가 4명, 5명까지 가니까 야 이거 뭐 한 10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상당히 많이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죠.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거의 여권은 여권 의석수, 뭐 야권은 야권 의석수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대체로. 왜냐하면 지금 야권이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이 115명. 그런데 이수진 동작 공천 못 받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불참을 했으니까 야권을 총 하면은 이제 당초 180명인데 179명으로 준 거예요. 181명이에요. 원래 윤관석 의원 무소속이시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야당성 무소속이. 네, 투표를 이제 못 하니까. 그런데 이제 179가 찬성이 나왔으니까 일단 야권에서 이탈표가 없다라고 전제하면 이 179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를 여권이 115명인데 115명이 던져야 되는데 반대를 111명만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효를 던졌기 때문에 4명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무효를 누가 4명을 던졌는가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5명 찬성표를 던진다는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던지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무효를 던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를 하면 그 5명이 자기들의 애초에 밝힌 대로 5명 플러스 알파의 이탈표가 있었고 또 야권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이탈표가 있어서 결국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대우를 전체적으로 유지를 했다. 그리고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선방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좀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진짜 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안도를 했겠지만 한쪽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3번째 또 이탈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21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2번째, 만약 이탈표가 있다면 2번째 이탈이고 22대까지 합하면 어쨌든 3번. 왜냐하면 지난번 우원식 당선 의원 그 국회의장 후보였던 22대 당선인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이거 좀 그립감에 문제가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었죠. 집회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 계속 높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개혁신당에 있는 당선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할 것인가? 사실은 가장 다수당으로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마음껏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왜 장애로 나갈까라고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인사들 중에 하는 얘기가 이거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밖에서의 동력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처럼 얘기를 하는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나왔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표를 끌어내는 게 당 지도자의 역할일 텐데 지난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못 됐을 때도 2만 명 가까이 탈당하면서 후폭풍이 엄청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 너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누가 이탈한 거냐? 또 수박 색출해라.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다시 한번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입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제가 볼 때는요. 확인되지 않은 걸 전제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이탈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분석이고요. 왜냐하면 결과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권이 115명인데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가 111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4명이 지금 여기에 반대표를 안 던진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탈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탈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로 이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미없는 결과예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국회의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간 작동을 안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건강성이 입증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친명이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가도에는 오히려 청신호가 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라는 분석은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분께 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탈표가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예? 이것은 결국 뭐냐면 민주당에서 탄핵, 임기 단축 이런 강성 공세를 강성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결집이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 미진하면 특검 내가 먼저 자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분위기로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권 입장에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특검 법안을 처리할 땐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일반 강행 처리해놓고선 이거 무조건 찬성표 던져라 라고 하니 따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수도권 참패를 경험했던 정치인 입장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 즉각 임기 단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난무하는 과정이 이 최상병 특검 문제랑 딱 맞물려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게 되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같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여기에 정말이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밝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 박주민 의원의 호소하는 접근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탄핵 등을 외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던 것은 분명히 여권 내부의 결집들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요.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권이 115명인데 반대표가 111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4명은 명확하게 이거는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결집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 분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정치 국면이 전개되느냐. 일단 민주당하고 이제 다 해서 7개 야권은 장애 집회로 나간다. 이건 이제 지금 정해진 순서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문제까지 계속 불을 붙인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국민들의 60에서 70%가 최상병 특검법안 찬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당이 대체적으로 대우는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해가지고 이제 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줄 알았는데도 여전히 안 변했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야당 내 탄핵의 주장에 동조할 것이다. 저는 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분명한 여론의 뒷받침이 있고 명분이 너무 있는 거다. 대통령이 경로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그 의혹의 대상인데 자신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게 저는 그렇게 명분 있는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이 탄핵 얘기 또 나온다는데
탄핵을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제로에 가깝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내용과 혹시 여기에 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바탕으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면 과거 드루킹 특검이 그러했듯이 실질적인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드루킹 특검 했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김경수 지사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권의 핵심적인 차기 주자로 불렸을 뿐 아니라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주장처럼 당시에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가 몰랐을 일이 없을 거야.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지. 만약 이게 사실로 입증되게 된다면 탄핵은 기정사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드루킹 특검을 몰아붙였더라면 과연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드루킹 특검을 통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강대강 대치 국면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야권이 오히려 이거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라는 목소리들이 커졌겠죠. 드루킹 문제에 있었던 딱 객관적인 사실 규명들을 위해서 실제 허위범 특검이 가동을 했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의 진실이 규명되면서 김경수야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 이상의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시 경인선 등에 대한 기억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 규명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정치 국면으로 넘어가 줬거든요. 이 특검에 관한 부분도 공수처 수사가 결국은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면 국민 여론은 들끓듯이 특검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장 윤석열 대통령 당장 임기를 단축시켜야 된다.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죠. 제가요. 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싫어하는 여론조사 근거인데 이번에 진짜 싫어해요. 갤럽 우리 제작진은 벌써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정평가 3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전에 이 거부권 행사가 3%였는데 4% 2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7% 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지금 결국은 이제 부결됐고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이런 흐름에 단일 대우를 거의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지고 탄핵에 대한 움직임도 더 높아질 거로 보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탄핵을 지금 시동을 걸기 위해서 지금 야권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특검 딱 해버리면 본인이 잘못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완전히 탄핵 여론이 수그러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의혹의 대상인데 특검에 대한 법안을 거부를 하니까 탄핵의 여론과 또 요구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부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주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으로 또 통과됐대요. 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통과됐대요. 단독으로. 그럼 또 거부권? 어제부터 이제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인데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았고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야당의 법안 그대로 처리 통과될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 기금에 대한 부담들 이게 이제 조단위대로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문제에 관련된 국토부와 정부의 대안들을 다시금 역제안을 하고 노력들을 해온 상황입니다. 국민께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구제든지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막대한 재원들이 소요되게 일방 처리하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일방적인 처리 통과가 됐고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전세 사기 구제에 관한 국토부의 대안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하면 여론 형성 과정들을 지켜볼 겁니다. 국토부는 당장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거부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께는 좀
좀 약간 너무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세우는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제2요구권이고 또 역으로 국회가 입법의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독자적으로 독재 비슷하게 처리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떤 법을 처리 통과시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왜 반대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가 좀 뉴스화가 돼서 여론 조성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그 다음 후순위로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국정 운영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끌려가거든요.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서 3,000명 이상 되고요. 또 40대 미만이 73%나 될 정도로 중대한 민생 현안인데 지금 야권에서 이번에 처리한 것이 선구제하고 후 해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는 야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여권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뒤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 오케이 그럼 여당안 우리가 받을게 44% 소득 대체율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로 올리면은 이게 26년 만에 처음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도 이것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시 이것도 지금 야권이 이 민생 개혁 법안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선제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좀 여권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네, 이슈 파이팅에서 어젠다를 야권이 선점해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네네, 봐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여권에서 더 주도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야권이 진심을 다해서 그 이슈를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젠다를 가지고 이거는 정부가 못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치고 빠지기 성격으로 그리고 여권이 만약 이 내용들을 거부하게 되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이다 또 거부권 행사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5만 원 국민들께 지원금이 필요하다 선거 내내 얘기를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 이슈를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론조사 한번 이렇게 나왔던 거 검색들 해보시면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적 여론이 확 끌어오르진 않는다는 것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예, 그럼요. 그 다음 주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시간 다 됐어요. 네, 민생 정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배정호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은 꼭 이루고야만 하는 삼식이 삼촌 송강호입니다. 돈줄 연줄보다 든든한 밥줄이 되어주고 학연 혈연보다 끈끈한 인연이 되어줄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의 원대한 계획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삼식이 삼촌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질 베스트 슬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너 없던 골반이 생겼어. 허리는 더 잘록해졌어. 이 S라인 주식회사 365MC 허파고리 덕분이지. 허리는 타고 골반은 리얼 볼륨 업. 주식회사 365MC와 비비안의 허파고리 보정 속옷 탄생. 지금 검색해봐야지.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안 보이시죠? 미세 플라스틱. 그런데 들어있습니다. 돈 주고 마시는 건 깨끗해야죠. 멸균 종이팩에 담아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물. 바닷속 6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아프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보험만큼은 걱정 없도록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현대해상 간편건강보험을 추천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정말 외양과 내양 하나 모두 빠질 것 없이 가장 뛰어난 YTN의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습기 보이스 트로트 가수 신성입니다. 요즘 날이 좋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차량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이륜차 운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차종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행 전 헬멧 착용은 기본인 거 아시죠? 나은 아침이야 생각은 금물!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전방과 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모두가 도로 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륜차 운전 문화 함께 해주실 거죠?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에서 시작된 우주를 향한 도전이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은 새롭게 문을 열은 우주항공청과 함께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5월 27일 시작되는 우주항공청의 담대한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소목원 야간 운영 수수한 봄밤이 진행됩니다. 마술쇼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 봄날의 밤. 수원의 명소 도심 속 자연에서 색다른 볼거리와 야경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을 수원 수목원으로 초대합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다들 감탄하셨죠. 저절로 카메라를 켜게 되는 하늘이었는데요. 내일도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 충북 남부와 호남, 영남 지역은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5mm 미만이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퇴근길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위 정체는 수도권 위주로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 쪽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비슷하게 막히고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강남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양재대로 수선아들목 방향 구룡마을에서 개포 3, 4단지 가는 길 전복 사고 발생했는데 현재 부분 통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나 정상훈, 밀당의 고수지만 등받이는 당겨 앉는 버스 매너. 운동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헬스장 매너. 주차할 땐 선을 넘지 않는 주차장 매너. 어디서든 매너 있게, 매력 있게. 공공 매너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동아일보 재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폐기 소선을 밟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196표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특별법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과 21일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2차 조사가 이뤄진 날은 박 전 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경로서를 놓고 두 사람에 대한 대지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붙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영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극복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살아 숨쉬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적대적 대결과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 시대를 열어달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오늘 새벽 3자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영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하려면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오늘 국민연금개혁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소득 대체율 44% 안에 있어 미래 세대의 빚을 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1.8%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신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에서 전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따사로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는데요. 저녁까지 경남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영남 곳곳은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울산 11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강릉과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강해지는 자외선에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9도, 습도는 34%입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이재웅입니다. 극복하다, 이겨내다, 뛰어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사연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기도 한데요. 장애인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비장애인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듯 미디어 속 장애인도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길 바라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을 극복해온 우리 사회의 놀라운 힘은 언제나 의지를 잃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 애쓴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희망은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바쁘게 1,400만 경기도민의 희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에서 국민 생명의 최전선을 지켰던 간호사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처벌과 생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지켰던 간호사들.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걱정하며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안은 제정돼야 합니다. 5월 12일은 제53회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이 캠페인은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역시도 방금 끝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여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의원님 감기 들리신 모양이에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네네.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예상하셨어요? 네, 저희들은 부결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예, 부결을 예상하셨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이번에 여당은 어쨌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쨌든 부결을 시키는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원래 196표가 나와야 되는데
9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제 가결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야권 내에 그 이탈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 의원님께서도 계산을 해보면 야권 내에 이탈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표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야권 내에도 한 많게는 한 5표 정도, 3표에서 5표 정도가 이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야권 내에서 그렇게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이건 가정이죠, 가정. 가정을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아무래도 야권 내에도 그 양심적인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특검으로까지 이렇게 불거질 만큼 네,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지금 야당이 이게 정치적인 목적, 이게 불순한 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아마 야당 내에서도 좀 인지하고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순수하게 최상병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함께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실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슈를 안 삼았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켰고요. 아마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2일 날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결식에는 국민의힘 이제 우리 당이죠. 소속의 당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의원들 포함해서 한 12분이 가셨거든요. 예. 연결식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분은 한 번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의원이 이제 오영환 의원이라고 예, 지금은 예. 새로운 미래당의 맞습니다. 소속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소속은 한 분도 안 가신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연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상당히 안타까운 어떤 그 사망 사고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는지, 진정성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때 당대표가 7월 22일자니까 당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갔었어야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인 공세,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은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이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 내에는 사실 투표 전에 5분이 이미 난 찬성표로 던지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네. 솔직한 얘기는 저는 칼럼까지 썼는데 이게 7표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 막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게 되지 않고 여당이 똘똘 뭉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라면은 아마 여당 내에서도 제부터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왔었을 텐데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불순한 의도로밖에 비추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요. 또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특별법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야당이 다수당의 그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합의해서 처리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처리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공수처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다 모두 처리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좀 자기 모순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우리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옥상옥이라고 만들지 말자고 매우 그 강하게 그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인 세력, 힘으로 밀어붙인 정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그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수처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 도대체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형태는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미진한 경우에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진한 경우에는 어떤 진실규명을 해서 어떤 형태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여당과 또 합의해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들은 그 머리 숫자로만 해서 힘으로만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행태들은 저는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당이 뭉치도록 하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22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22대의 첫 번째 안건으로 또 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좀 야당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하영 그 술파티 관련된 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온갖 자기들한테 그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다 특검을 하겠다면은 그럼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고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상병 에 대한 그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진정성 있게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진실 규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왜 연결책을 왜 안 갔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 최상병 그 연결식장에 과연 누가 가서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고 정말 가슴 아파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예. 네. 만일 말이에요. 22대, 지금 22대 국회에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때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야당이, 입법부의 어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여야의 합의 정신을 깨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아마도 야당이 의도하는 그런 바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탈표도 좀 또 나오고요. 저는 사실 야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만이 이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서너 표 정도는 야당의 이번처럼 이게 이탈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통과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시간적 소모보다는 지금 공수처에서 좀 수사하는 결과를 좀 지켜봤다가 여야가 우리가 여당에서도 진실 규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진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간다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시끄러운 게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이 중대한 결심이 뭐 탈당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또 뭐 물론 홍준표 시장이 그 중대한 결심 탈당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경태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그 대통령들이 자기 당을 탈당한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탈당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당이 정부 여당이 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저는 전국을 이 타개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앞서 나간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례의 어떤 대통령들의 어떤 그 탈당들을 아마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준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지금 당선인 당선인 역시도 아마, 근데 지금 서로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남은 당에 비대위원장 하신 분을 뭐 이렇게 밝히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장을 아마도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당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상대당 남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네, 남부당에 있는 그 비대위원장 하신 분을 입장을 밝히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 또한 조금 앞선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전략적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보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잠재적으로 연대할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여건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수 정당이 법 여건이 하나로 좀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건에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민주당 보면은요, 종부세 폐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런 거, 그리고 연금법, 연금 개혁, 이런 아젠다가 사실 보수에서 나온. 야당이 지금 뭐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아주 그의 변화는 저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던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세금 제도이거든요. 이거는 이중 과세의 우려도 많이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걸 치고 나가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또는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으면 벌써 이 부자 감세라고 또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 정부가 내놓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야당도 좀 협력하고 특히 의대 그 정원을 늘리는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좀 들어주면은 개혁의 어떤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중도를 넘어서 보수층의 지지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창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 진영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지지세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결국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한 국민의힘 역시도 다수의 중도와 또 다수의 또 진보 세력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또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좀 서로 경쟁함으로써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켓 시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쩌면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이 정쟁에 제일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정책적인 이슈를 서로 좀 성부수로 좀 삼아서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좀 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백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백서는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서 가지고 거기 시끄럽더라고요. 예? 뭐 누구를 그렇습니다. 겨냥했다는 등 막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백서가 어떤 개인의 어떤 인기 영합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백서가 작성돼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백서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 물론 그런 거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또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백서는 좀 하루 빨리 나와서 우리 당이 왜 총선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까지 면담을 할 필요는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인 발언들 또 동선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내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하면서 이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좋다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굳이 만나서까지 하겠다라고 이게 서로가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논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소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기 시작. 5월 가정의 달 가족 참여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시작합니다. 먼저 성남 교육도서관 어린이날 특별 행사로 앞서갑니다. 인형극 만들기 체험 도서관과 친밀하게. 용인 학생 스포츠센터 질 수 없죠.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게임 몸도 인성도 튼튼. 안전 치고 나옵니다. 양주 안전교육관 교통 일상 응급 안전교육 이 정도면 실제 아닌가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5월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무려 155곳에서 동시다발 할인 축제. 농축수산물 제철 과일도 최대 30% 할인. 경기 지역 화폐까지 한도 업, 할인율 업.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6월 16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경기도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해요. 깨끗하게 유별나게 모두 깨끗해요. 지켜줘요. 위생등급 안전한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깨끗하게 유별나게 깨끗하게 유별나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좌우로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앞서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네.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너무나도 길다라고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느끼고 눈치 보고 표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눈치를 봤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큰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탈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한 5명의 의원들의 그 행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엔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용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라는 이런 의사를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철수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 찬성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나를 징계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모르는 일인 거죠. 사실 여든 야든 누군가는 이탈을 했다는 소리인데 예. 사실 어렵게 돌아갈 필요도 없이 범야권의 의원들은 179명이 참석을 했고요. 범여권의 의원님들은 1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굳이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딱딱 나눈 대로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 기권표 4표 중에 3표는 찬성성 그 표결일 수 있다.
그 찬성성 기권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 찬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기권의 의사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금 전에 범야권에 있는 많은 당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8명의 이탈표만 있다면 충분히 최상병 재의결 요구도 22대에서는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8표의 이탈표도 안 나왔는데 그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지만 22대 국회에는 그 3년보다는 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시작하지만 이런 것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충분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근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해병대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2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경태 의원께서 뭐냐면 민주당이 그렇게 해병대원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사실은 장례식장에 좀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도다. 그렇죠. 예. 진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장례식장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고 본인도 찬성 표기를 하셨으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지도부도 국민의힘처럼 좀 거기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고 그러고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면 더 설득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는 누구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으나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신 오영환 의원께서만 참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해병대원들 그 동료들과도 계속 뜻을 모아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심을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22대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또 바깥으로 나가실 겁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22대에서도 할 것으로 보고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시면 장외 투쟁이라도 저희는 불사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장외 투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가는데 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밖으로 나간다. 이게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저희는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너무나도 대통령께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힘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의견과 그 열망을 모으기 위해서 장외로 나가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권 분립이 참 중요한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전 국민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얘기하면서 처분적 법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상권 분립의 위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도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앞에서 국회가 입법부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100% 동의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탄핵을 저희가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당론으로 정하면 진짜 네. 큰일이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예. 이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이탈표가 덜 나왔거든요. 네, 네. 우리 같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심사가 뭐였었냐면 예. 국민의힘 이탈표 몇 표 나오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냐면 네. 이게 탄핵 자꾸 얘기하고 뭐 임기 단축 얘기하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네. 야 이거 뭐 이 특검법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합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적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총선 때 보여주신 그 민심보다 대통령 권력이 더 무섭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했고 결국에는 똘똘 뭉쳐서 이번 그 재의결 요구권을 저는 부결 던지는 데에 힘을 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선 때 보여준 민심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예. 이게 지역구 254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받은 표,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 차이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런데 5.4%포인트가 실제로 의석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보여준 민심이라는 것을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도 사실 룰을 결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21대나 22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지역구 의석을 늘렸을 때는 이렇게 적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룰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것은 인정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씩 21대도 비슷한 결과였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거 하면서 그 중대선거구제 반대하는 게 저는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민심의 왜곡을 민주당에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민심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모습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예, 저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22대에서 일단 첫째 중대선거구제 한번 얘기 또 꺼낼 수 있나요,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정치개혁 과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아쉬웠던 것이 또 21대 마지막에 가서 정치개혁 과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지역구 획정도 늦어졌던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22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현행 선거구제로서는 누군가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은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이루려면 정말로 많은 것을 잃고 굉장히 많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욕 먹어도 갈 길은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수개혁이라는 첫 번째 발이라도 뛰어야만 후차적으로 이런 구조개혁까지 이뤄낼 수 있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공언하신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도 조경태 의원께도 그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많아요.
일가구 1주택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것도 이게 보수한테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젠다거든요. 이 보수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하지만 본인들의 지지층 특히 이제 연금개혁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건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사실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젠다가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보수적인 아젠다든 진보적인 아젠다든 모두 꺼내놓고 토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성 지지층은 고민정 의원한테 나가라 그러잖아요. 반대로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종부세가 개혁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종부세 폐지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참. 그리고 그 이해찬 상임고문 말이에요. 22대 초선 당선인 상대로 초청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전용기 의원께서는 여기 안 가시겠죠. 이제 초선이 아니시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 중앙당 이게 결국 이제 이 강경한 대여 투쟁을 얘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2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들이 이보다 강력한 대통령 권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안 하실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강력한 대통령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각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각제도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 권한을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정치가 재밌는 게 정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도 내각제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선진국 다 내각제잖아요. 미국 빼놓고. 사실 의회 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섣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독재를 경험했던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 솔루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 솔루텍. 공조 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 솔루텍.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예, 저녁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저희가 이슈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적시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분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치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